연출업계 이미 만든 콘텐츠를 또 이렇게 들고 나왔네요. 그것도 꾸르비의 작품을 연달아서요. 그런데 또 시대순을 하다 보니 유니테 따피타시온과 롱샹교회 그리고 라뚜레토 수도원이 시간순으로 붙어 있으니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역시 전에 만들었던 콘텐츠가 엉망이니 언젠가는 다시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시 만들다 보니 라뚜레토 수도원이 얼마나 멋진 작품인지를 다시금 깨달았고 더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니 행복하네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소개한 꾸르비제 작품 중 도중에 사진을 분실한 작품 이외에는 다시 답사할 생각은 없습니다. 롱샹성당 제외하고요. 그것은 꾸르비제 작품들을 처음 답사 갔을 때 느꼈던 그 충만감을 두 번째에는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라뚜레토 수도원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라뚜레토 수도원은 프랑스 교통의 중심인 리옹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여기 라뚜레토 수도원의 내부 투어는 인터넷으로 예매가 안 되어서요. 그냥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그냥 투어 시간에 맞춰서 그 앞에 가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여기 답사 오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는 볼 수 있었고요. 저기 보시면은 저쪽이 제가 주차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라뚜레토 수도원입니다. 그러고 보니 라뚜레토 수도원은 유니테 따피타시옹이나 롱샹성당처럼 정확한 남북축은 아니네요. 아까 전 주차했던 길가는 이쪽이고요. 그 길가 쪽에서 라뚜레토 수도원으로 가시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좀 투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쪽 이면을 한 프레임에서 잡으려고 했는데 동측편에는 숲이 있어서 뒤로 더 물러날 곳이 없어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저 위쪽은 수도사들이 숙소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숙박도 예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 숙소는 이렇게 남측에도 이어집니다. 여기 가이드 이야기를 들어보니 방이 많이 작다고 하더군요. 남측입니다. 저 창 쪽 내부는 들어가 보지 못했고요. 저기 보이는 계단으로 들어가면 바로 대예배당과 대식당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 경사가 상당합니다. 샌들 싣고 총총 걸음으로 겨우 여기까지 와서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꾸르비제가 이렇게 경사가 심한 대지에다가 건축을 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실 서측 이면도 찍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걸어갈 자신이 없어서 이걸로 대신할게요. 이해해주세요. 발이 진짜 아팠거든요. 이제 외부를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북측의 대회당 종탑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낙수대가 있네요. 그런데 롱샹 성당의 낙수대보다는 좀 더 간략화된 것처럼 보이네요. 라뚜레토 수도원의 정문 출입구가 동측에 있습니다. 여기 사제 숙소가 있는 발코니의 마감은 많이 특이해 보이는데요. 꼬르비제가 자갈 콘크리트 판넬을 쓴 것은 이때 처음 봐서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1년 후에 도쿄 국립서양미술관 외부의 자갈 콘크리트 판넬을 보게 되네요. 완공 시기도 두 건물이 같고요. 동측 전문 출입구의 바로 옆 공간은 못 들어가 보았네요. 평진도를 위한 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좀 모험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라뚜레토 수도원의 하부 필로티 공간을 훑어보려고요. 이 도면은 하부 필로티가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게 좀 안타깝네요. 이 도면으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공간은 사실 막혀져 있고요. 실제로는 이쪽 하부 필로티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쪽이 바로 아까 전 도면에서 뚫린 것처럼 보인 그곳입니다. 하지만 이쪽은 막혀져서 못 들어가고요. 대신 대예배당과 서축동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저 위에도 옥상 정원이 있을까요? 실제로 라뚜레토 수도원 하부 필로티는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공간이 제가 들어간 하부 필로티 공간입니다. 복잡하시죠? 이렇게 대지를 정리하지 않고 필로티를 통해서 건물을 세운 것도 꼬르비제의 건축 작품 중에서는 이례적입니다.
이제 라토레토 수도원의 남쪽 코트야드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밑으로 지나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2m 지나갔습니다. 대지 경사가 심해서 머리를 굽히지 않아도 아래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아래를 지나면 이렇게 남쪽 코트야드가 나옵니다. 저기 보이는 십자가 구조는 수도사 휴게실에 있는 소예배당 하층 구조입니다. 저기 보이는 창은 수도사 휴게실의 창입니다. 라토레토 수도원은 창들이 크게 두 개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상층의 안쪽 복도창은 저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 코트야드의 북측입니다. 하층에는 저렇게 수직으로 나눠진 창들을 썼더라고요. 저 피라미드가 수도사 휴게실의 소예배당 지붕이고요. 저것이 그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천창입니다. 이 뷰는 남쪽 코트야드 중간층 복도의 창하로 바라본 남쪽 코트야드 북측입니다. 저 경사잔디 지붕을 보니 바로 전에 보았던 롱샹 성당의 순례자의 쉼터 지붕이 떠오르네요. 이곳은 남쪽 코트야드의 남서측입니다. 아까 전 뷰는 저쪽에서 바라본 것이고요. 이쪽은 수도사 소도관인 것 같은데 관광객들에겐 오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보이는 공간이 대예배당 복도입니다. 남쪽 코트야드에 비해서 북쪽 코트야드는 제가 사진을 많이 안 찍어 두었네요. 아깝다. 북쪽 코트야드에서 유일하게 사진을 찍은 것이 대예배당의 사제 준비실이네요. 꼬르비제의 천창에 대한 집념이 이런 형태의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좀 이따가 내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이제 정문 출입구로 가볼까요? 저는 여기 와서 먼저 여기 티켓 오피스를 들렸습니다. 이곳이 바로 아까 전 보여드린 정문 출입구이고요. 여기는 가이드 투어를 대기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저는 여기가 예약이 안 되기 때문에 라토레토 수도원을 꼭 보겠다는 일념에 가장 이른 오픈 시간인 10시 전에 여기를 왔습니다. 여기가 티켓 오피스입니다. 이 내부에서 가이드 투어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익숙한 조형물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여기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작은 조형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틀 전에 들렸던 유니테 타비타시용에서 콘크리트로 만든 인공 동상과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라토레토 수도원은 제가 본 꼬르비제의 건물 중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도 두 개로 나눠진 콘텐츠를 하나로 합치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라토레토 수도원은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원래 수도원을 방문했던 수도사들과 신도들도 이쪽으로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쪽입니다. 저기 정문 보이시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정문이 바로 그 정문입니다. 가이드의 안내로 제일 처음 둘러본 공간이 바로 수도사 휴게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바로 이 문이고요. 적색문 다음에 청색문도 재미있지만 저는 곧바로 이쪽 중정창에 홀릭되어 버렸습니다. 이 창은 유리 프레임을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노출 콘크리트에 고정해 버렸습니다. 이쪽 창도 정말 놀랍지요? 이런 쪽창을 외부창 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창을 열게 손잡이를 만든 것도 재미있고요. 좀 더 자세히 창을 살펴볼까요? 이 철물로 유리를 고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쪽창을 고정하는 철물이라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외부 창을 확대해 보니 바깥쪽에는 일종의 퍼터로 창을 고정시킨 것 같습니다. 이러면 시공이 정말 개고생일 텐데요. 복도 상부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처음 건설할 때보다 설비가 많이 보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장은 내부 천장을 따로 쓰지 않고 위층 콘크리트 슬러브 바닥 아래가 바로 나오고 페인트 품질을 했군요. 마치 롱샹 교회처럼요. 그런 것을 보면 꼬르비제는 재료를 쓰는 것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수도원 휴게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에선 여기를 도서관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오해할 만도 하죠. 저렇게 서가가 있으니까요. 저 문은 수도원 휴게실 입구이고요. 이쪽은 수도원 휴게실 소예배당 입구입니다. 이 공간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계단입니다. 계단 위에서 아래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여기서 앉아서 본 풍경도 나쁘지 않죠. 저 가운데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이번 팀의 가이드입니다.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 창에는 콘크리트 창틀에 페인팅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거친 콘크리트 면에 페인팅을 하면 엉망이 마감이라고 욕하는데 꾸릅지가 그랬으니 뭐라 할 수도 없네요. 계단의 위쪽은 막혀져 있습니다. 이 위층은 어디일까요? 평면상으로 어디인지 잘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계단 아래쪽입니다. 회의 테이블이 있고 창 쪽에는 선텐 체어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등을 기대어 앉아 있으면 대예배당 중앙복도 외표가 참 잘 보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여기에 앉아서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 중정 방향 창의 반대쪽 벽면입니다. 근데 여기 벽에 빨간 문은 모양이 아니라 정말 열리는 쪽문입니다. 이 쪽문을 열면 이쪽 복도 공간이 나옵니다. 이 쪽문 디테일은 아까 전 보여드린 복도 쪽의 쪽창과 같은 디테일입니다. 이 쪽창이 말년에 꼬르비제의 마음에 정말 쏙 들었나 봅니다. 공식적으로 꼬르비제 생전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피리미니 문화회관에도 이 쪽창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보면요. 수도원 휴게실 벽 쪽에도 창가에도 라디에이터가 설치되어 있네요. 이 라디에이터는 온수가 아니라 전기 라디에이터인 것 같습니다. 온수 라디에이터였으면 아마 훨씬 더 배관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으니까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면 얇고 긴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을 켜 보여주었는데 마치 SF 영화의 광선검처럼 길게 조명이 뻗어져 있습니다. 아마 원래 있었던 조명을 LED를 이용한 현대적 조명으로 교체한 것 같습니다. 이제 수도원 휴게실에 붙어있는 소예배당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입구는 빨간색, 수도원 휴게실은 파란색, 수도원 휴게실 소예배당문은 노란색이네요. 정말 모더니즘적인 색깔이네요. 이 노란색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바로 이 소박한 예배당 제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좌측에는 또 붉은색 그리고 우측에는 노란색 쪽창이 구석에 위치하고 있네요. 이렇게 다른 관광객들이 없는 사진을 찍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가이드가 설명하는 틈에 한 발 먼저 가서 사진을 찍거나 반대로 모두들 설명을 듣고 나가면 또 사진을 찍어야 하니까요. 소예배당 재단에서 입구 쪽을 바라본 곳입니다. 입구 쪽에 있는 녹색 옷장은 신부 미사복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천창도 극적인 효과를 위한 꼬르비제 고뇌가 그대로 보입니다. 이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삼각불 지붕에 저런 천창을 따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그렇게까지 잘 나타난 것 같지는 않네요. 아침 시간대라서 빛이 부족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삼각불 지붕 꼭지점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리고 벽 모서리에 설치된 저 쪽장이요. 생각보다 밖이 많이 보여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시겠지만요. 카메라를 들어 밀면 의외로 외부가 많이 보입니다. 남쪽 코트야드 남서측을 찍은 사진은 이것밖에는 없네요. 가이드 분께서 소예배당에서 가장 열심히 설명하신 부분이 이 바닥의 검은색 도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서리에 부딪힐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바닥에 패턴을 넣었다고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수도원 회계실을 나와서 동측 복도를 한번 걸어 볼까요? 수도원 휴게실 나오셔서 이 복도를 따라가시면 저런 동측 복도 모서리 입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서리를 도시면 이런 복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확히 동측 복도를 따라서 이 빛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동측 복도의 긴 띠창이 바로 이 창입니다. 그런데 이 동측 복도의 창은 생각 이상으로 터프합니다. 이 창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창틀 옆에 붙어있는 창을 보세요. 유리를 그냥 벽체에 끼워 넣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두 구멍은 무엇이죠? 아마 유리창을 그냥 벽체에 끼워 넣고 석고로 창틀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쪽 복도의 맨 남쪽 창은 정말 특이합니다. 왜 바깥쪽을 보지 못하게 이렇게 경사판을 댄 것일까요? 특정한 시간에 저 경사판의 저 십자가가 어떤 조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이제 동쪽 복도에서 남쪽 복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쪽 복도에는 아직 제대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가 봅니다. 어떤 시간대에 들어오면 멋진 풍경을 볼 수가 있을까요? 남쪽 복도 창은 이쪽이고요. 이쪽은 정확히 어떤 공간인지는 모르겠네요. 남쪽 복도에서 이쪽으로 돌아오시면 남쪽 코트야드의 북측 복도가 나옵니다. 이쪽이 남쪽 복도에서 남쪽 코트야드 북측 복도로 돌아 나오는 복도이고요. 여기를 나오시면 남쪽 코트야드가 보이는 창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잔디로 만들어진 경사지붕이 나오는데요. 이 아래는 대식당으로 들어가는 홀과 중앙 복도가 만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수도사 휴게실의 소예배당이 보입니다. 이 복도의 동쪽에는 수도원 도서관의 입구가 있는 것 같고요. 반대쪽으로 돌아보시면 저 빨간 문은 강의실 문 같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화장실이 나옵니다. 아까 전 말씀드린 화장실 입구가 바로 이쪽입니다. 화장실이 생각보다 많이 좁지요. 현대 화장실은 배관을 숨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화장실에서 나와 이쪽으로 가시면 남측 코트야드 동측 복도가 나옵니다. 이 복도는 관광객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이 안쪽에는 신분이 휴게실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단을 통해서 하층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라또레토 수도원의 계단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라또레토 수도원의 층고가 낮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계단 층고가 낮은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한 바퀴 더 도는 것인가?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계단 창의 이 창들입니다. 사각형의 틀을 벗어난 E형 형태의 창을 이렇게 또 벽체에 그냥 끼워 넣어 놓았네요. 와, 이것을 시공할 때 정말 열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계단 참의 조명도 그렇죠. 이 조명을 끼워 넣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밤에 어떤 조명이 들어오는지 궁금해지네요. 계단을 내려오면 대예배당으로 가는 중앙복도가 나옵니다. 그 계단의 입구가 바로 저기입니다. 이 사진은 대예배당 앞에서 중앙복도 남쪽을 바라본 곳입니다. 대식당 앞 홀에서부터는 바닥이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끝에 보이는 곳이 대예배당 입구이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시면 대식당이 나옵니다. 밖에서 대예배당 중앙복도를 본 것입니다. 아까 전 대식당 입구 홀과 대예배당이 만나는 곳에 저렇게 경사된 잔디 지붕이 있습니다. 이 중앙복도에서 남쪽 코트야드 쪽으로 난 창 패턴은 매우 특이하지요. 이 창 디자인에는 이아니스 크세나키스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 말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 홀과 중앙복도가 만나는 공간에는 이런 경사지붕이 있어서 이 공간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냥 길게 이어진 중앙복도를 이렇게 천장의 공간을 조정해서 특별히 공간을 분할하지 않아도 공간을 나누는 효과를 만들어냈네요. 이 홀에서 이쪽으로 가시면 대식당이 나옵니다. 대식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쪽 끝이 부엌이고요. 여기는 가이드보다 앞서서 다른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전에 대예배당을 찍느라고 대충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식당의 서쪽 창은 라또레토 수도원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서 외부를 보면 라또레토 수도원이 언덕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십자가를 모티브로 한 특이한 조형물이 벽에 붙어 있네요. 꼬르비제의 작품이겠죠. 하지만 제가 더 주목한 것은 바로 여기의 천장 조명입니다. 이 간접 조명의 갓은요, 빌라 사부와 2층 거실에 있는 간접 조명 갓이랑 매우 비슷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대식당의 서측 창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외부를 보시면요, 바로 이런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날도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프랑스는 날씨가 좋은지 부럽네요. 대예배당 중앙복도에서 수직으로 뻗어 있는 복도는 동서 방향으로 가로질러 동측동의 계단으로 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바로 이 복도입니다. 여기는 빛이 안 들어오니 좀 으슥하네요. 자, 이제 대예배당으로 가볼까요? 이쪽 복도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바로 저기가 대예배당 입구입니다. 아까 전 보여드린 것처럼 이 복도는 경사가 좀 있습니다. 대예배당의 재단 쪽 모습입니다. 바로 전 롱샹 선당 콘텐츠를 보셨던 분은 좀 이라는 생각이 드실만 합니다. 이 사진은 대예배당의 서쪽 끝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이렇게 뒤로 가도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죠? 도리어 재단에서 바라보는 대예배당의 모습이 더 느낌이 좋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가대 쪽에 있는 축창들과 함께 대예배당의 천창에서 들어온 햇빛이 이 공간을 성스럽게 만들거든요. 대예배당을 특별하게 만든 것이 이 측창들입니다. 어떤 인공적인 조명 장치도 향도 상관없이 측창에서 균질한 간접 조명의 빛들을 들어오게 만드는 것은 어떤 마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측창의 디자인은 아무래도 롱샹 성당에 영향을 준 것 같네요. 바깥쪽 빛이 직접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벽 두께를 최대한으로 깊게 만들기 위해 측창을 사선으로 만들었네요. 이 측창의 방식은 한층 더 발전되어 꼬르비제 사후 완성된 생트피에르 성당에 다시 적용이 되었네요. 사실 생트피에르 성당의 측창은 라투레스 수도원 대예배당의 측창을 넘어서는 정말 복잡한 디테일입니다. 대예배당의 천창은 롱샹 성당의 천창들과 비교해 너무 단순해진 것이 아닌가 하네요. 다만 여기 천장은 저렇게 콘크리트 판넬 같은 것으로 마감한 것이 특이하네요. 그냥 노출 콘크리트 해도 되었을 텐데요.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 공간은 이렇게 벽 안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은 튀어나와 있는데요. 저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파이프 오르간이 큰 것인가 하는 생각은 드네요. 이제 대예배당 재단 쪽으로 가볼 것인데요. 수도원 예배당은 교인석보다 재단 쪽이 좀 더 강조된 느낌이 들던데요. 여기 재단 디자인은 롱샹 성당과 좀 비슷한 모더니즘 스타일이네요. 꼬르비제의 디자인 냄새가 풀풀 나네요. 재단의 좌측 뒤쪽에는 이렇게 종을 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12시가 가까워지니 수도사 한 명이 종을 치더군요. 이 줄을 당기면 이 종탑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고해 성사실은 바로 재단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해 성사실은 너무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다 들리는데요. 재단의 우측에는 이렇게 붉은색의 사제 준비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좌측에는 사제 소예배당이 위치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두 공간은 정말 특이합니다. 사제 소예배당은 상층과 하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상층의 소예배당은 이렇게 한쪽 구석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천창을 통해서 천장에 타원형의 간접 조명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저 기울어진 비정형의 천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층의 소예배당은 직접 재단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사제 준비실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제 준비실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사제 준비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한 공간에 비정형의 공간을 또 끼워 넣는 것이 정말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창 역시 마치 이런 이형의 조명기구가 그냥 천장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일부러 이 대지의 태양 방향을 계산해서 직접 빛이 내부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천장을 길게 빼어 천창을 이런 형태로 만든 덕분입니다. 사제 준비실은 옷장이 있는 상층 공간과 하층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 사제 준비실 하층 공간으로 내려갔을 때 왜 이런 공간이 필요한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이 도면엔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 하부를 통해서 사제 소위 예배당의 하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통로입니다. 무슨 비밀기지도 아니고 소위 예배당을 가기 위해서 이런 통로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쪽은 소위 예배당 하층의 통로 출입구 모습입니다. 이 사제 예배당은 정말 놀랐습니다. 우선 거칠게 마무리된 노출 콘크리트 벽면에 그냥 페인팅을 한 벽 마감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저 세 개의 천창이죠. 프랑스 국기의 세 가지 색깔을 표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고주차를 이용해서 배치한 소재단도 새로운 경건함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대예배당을 들어왔을 때 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내려오는 계단이 안 보여서 이 소예배당은 못 내려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울어진 천창은 햇빛을 내부에 직접 들이지 않고 페인팅된 긴 천창통 벽에 햇빛이 반사되어 타원형의 조명이 그냥 천장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천장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방향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천창을 막은 유리는 아마 그 당시 원형으로 유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비전형의 천창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아마 라뚜레트 수도원을 만들 때 직접 다 실험해보고 결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제 예배당의 외부 모습입니다. 천창은 아까 전 사제 준비실 천창이 그래도 일정한 방향으로 뻗어 있는 것과는 달리 세 개가 다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꼬르비제. 라뚜르트 수도원은 비슷한 시기의 롱상 성당과는 또 다른 조형미가 보이죠.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아니스 크세나키스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창들이 악보 같아 보이지 않나요? 크세나키스는 음악의 화성학과 대입법을 건축에 적용하여 꼬르비제가 라뚜레트 수도원을 설계할 때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크세나키스는 꼬르비제가 정말 아끼는 제자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가 건축 대신 작곡 활동을 할 때도 계속 꼬르비제가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크세나키스의 재능이 가장 많이 발휘된 것은 꼬르비제와 함께 디자인한 필리스 파빌리온입니다. 음계의 변화를 건축 디자인에 적용시켰다고 하는데 몇 명의 건축 이론가들은 이 작품이 21세기 디지털 건축의 시작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필리스 파빌리온의 내부 사진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꼬르비제는 20세기, 21세기 모든 건축에 자신의 자취를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라뚜레트 수도원입니다. 이제 2000년대 넘어가면 생트피에르 성당만 더 만들면 또 당분간 꼬르비제 관련 작품은 또다시 만드는 일은 없겠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